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증인, 참고인 없는 초유의 청문회인데 전날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오늘 정격 인터뷰에선 청문회에 대한 여야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선 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25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속보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사실상 미국의 힘으로 종료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휴전 소식을 깜짝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후에 이스라엘도 12시간 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양국이 전쟁을 끝내게 된 건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합의를 중재한 뒤 절대 위반하지 말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발표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고요. 이란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이다,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좀 하란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선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곧바로 SNS에서 이스라엘 그 폭탄을 투하하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 마지막 문장에 느낌표까지 적으면서 화내듯이 말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걸로 미국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힘을 통한 평화가 효과를 발휘한 걸로 보입니다. 국내 소식 알아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뭐였나요? 네, 어제 청문회는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는데 예상대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즉 돈 문제가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5억 원 정도인데 13억가량을 쓰다 보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가 핵심입니다. 그 차액인 8억 원이 소명이 안 됐던 건데 김 후보자는 어제 경조사비로 받은 돈과 출판 기념회 수익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습니다. 장인상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결혼 축의금이 1억 원, 그리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5억 1천만 원이고요. 자녀 유학비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부담했고 나머지 돈은 알고 보니 아내가 처갓집의 지원을 받았다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설명으로 재산 관련 문제가 다 증명이 됐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의 유학비 문제도 쟁점 중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은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된 외환 내역이 없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3자가 유학 비용을 댄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처가 유학 비용을 댔는데 전 배우자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열린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결국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명단을 뒤엎으면서 추가 요구를 했고 그러다 일몰 시간이 지나서 결렬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내란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이었는데요. 어제 브리핑을 한 박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 악유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경호처의 군 사령관들의 비합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요. 내란특검은 이 사건을 사실상 경찰로부터 가져오자마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관되면 그때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하려고 했는데 왜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발부 전에 따로 당사자가 대면 심사 같은 걸 하지 않고 법원이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을 향해 소환에 응할 테니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멘트로 해석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놓고 여당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네요. 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이 유임되면서 민주당 의원 등과 지지층에서도 여진이 일었습니다. 네. 송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농망법,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자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바로 바꿨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틀 전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당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영에 상관없는 탕평 차원의 인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여당 기류가 부정적이고 일부 농민단체들이 격하게 반대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별도로 만나서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했고요. 송 장관도 개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눈에 띄는 발언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로 분류되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길에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네. 예상 밖의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가장 파격적인 인사였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주 4.5일제와 관련해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하며 도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경제 소식도 알아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코스피가 어제 급등했어요. 네,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그 전날 장보다 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쳤는데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넘은 건 2021년 9월 27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가 많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수가 올랐고요.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7% 넘게 오르며 28만 닉스를 달성했고 삼성전자도 3% 이상 상승하며 6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주가가 무인 택시 사업인 로보택시 공개 이후 급등한 영향으로 오랜만에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환율도 1,36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모처럼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까지 단기적인 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3,600선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트럼프 리스크와 중동 리스크로 올해까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나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 같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수출 증가율이 올해 하반기를 저점으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이후에 점차 회복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하려면 삼성전자의 상승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첨단 제품에 대한 기술 확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되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비 오는 지역은 돌풍, 천둥, 번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금요일 이틀간 다시 기온은 30도 내외로 내륙 중심으로 올라서 무더위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 늦은 오후 인천과 경기에 비가 시작이 돼서 금요일 밤 그밖에 중부지방으로 다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드문드문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주말부터 화요일까지 내리는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집중적으로 들어 있으니까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를 뺀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전북과 경남 내륙은 오후에 그밖에 전국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요. 경기 북동부와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30mm고요.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 25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대전 24, 광주 26,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아침부터 맑아지면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3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는 4.2mm입니다. 기상청에서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빗길인 곳이 많지만 출근 정체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닙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홍제 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 쪽 정릉터널 안 사고는 처리됐는데요. 기름 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홍제 램프에서 성산 램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반포, 남사이대 지나기 불편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목포 방향 비봉 부근에서 막히다가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이고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내대변인 맡게 되셨는데 각오 한 말씀 듣고 갈까요? 네, 제가 그 황우여 위원장님 때 그 수석 당내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잠깐. 네. 근데 막상 원내 대변인을 해보니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딱 그렇죠. 들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지금 워낙 현안들도 많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이나 말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좀 당에 전달하는 역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 잘하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첫날 청문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 하나도 안 돼 있고 실제적으로 아시잖아요. 증인 한 명도 없는 이런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처음 이게 청문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한동 국무총리가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쳐왔어요. 그 인사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뭐 임명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들한테 의혹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기회고 또 본인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힘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23명 정도를 처음에 요청을 했죠. 근데 뭐 전처 이슈화 시키더니 좋아 그럼 그거 빼줄게 그랬는데 결국 5명만 했는데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냥 청문회 그냥 의례상 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저희는 들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었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근데 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말로만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혹들을 마치 청문회에서 그 후보자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해소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 문제에 있어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증인을 자꾸 바꾸는 바람에 그 시간을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5명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한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5명을 보면 그 채무 관계자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제3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그 과정에 어찌되었던 과정에 네, 서로 네. 티키타카 했겠죠.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첫날부터 뭐 부실 제출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다,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덕수, 한교안 총리 예를 들면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덕수 총리만 해도 1000여 건이 넘는 거 자료 제출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예민한 부분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료 제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요구한 게 뭐 90여 건 되잖아요. 그중에 겨우 7건 그것도 성의 없게 제출하시고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자꾸 뭐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미동이고 이거는 동의사항이고 금융실명법이 없졌고 그런 식으로 법을 갖다 대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히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97건을 요청했는데 7건을 네. 제출받았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중에 혹시 좀 주목했던 발언은 좀 있으십니까? 후보가 예, 김민석 후보자. 김민석 후보가 자기는 하나도 의혹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특히 그 돈의 흐름이나 저희 재산 형성 과정 네. 이런 거에 하나도 자기는 불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뭐 칭화대 특히 학위 과정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아빠 찬스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전면 부정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 재산 부분인데 네. 사실 이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 이런 부분들이 이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어렵죠.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발언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더 추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성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 나간 책에 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아니면 최소한 인쇄 부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조의금이나 축의금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석자에 대한 저희가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명, 뭐 3,000명이 뭐 2,000명 얘기하던데 그 숫자 맞추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나 뭐 그날 상황이나 그런 걸 저희한테 2,000~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는 입증을 이제 정확히는 못하지만 성의는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
아들에 대해서 2억을 전처가 냈다고 네, 이제 했잖아요. 아들 유학 비용은 유학 비용? 전처가 전액 책임을 졌다. 네, 네.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외한 송금한 자료 이런 거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만 때우는 거는 실제 그게 사실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네. 올해 국가의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저는 그 말이 와,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최소한 재무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급했어요. 제 생각에는 본인 청문회 답변하는 거에 너무 마음이 그쪽으로 가셨고 급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총리로서 막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후보자가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청문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총리로서 하실 일은 하고 다니시면서 진정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부채 채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지요.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 판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이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국 판막이 처음에 그 얘기 제가 먼저 논평에서 네네. 썼어요. 네. 아시죠? 네. 근데 근데 이 부분에 처음에서 이제 제가 대변 뉴스 지적을 한 거가 분명히 청문회는 통과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청문회 이유가 청문회만 통과하면 달까? 이런 퀘스천을 제가 혼자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조국 사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또 실패하면 똑같은 그때 처음 사례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검찰도 수사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볼 때 그때 제 기억에 조국 청문회 때 증인 딱 한 명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때도 증인이 안 나왔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그때 처음 나온 게 뭐였냐면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네. 그게 처음 그때 공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조국 후보가 막 거짓 해명을 했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순간 막 터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35일 만인가 그 당시에 그러면서 사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인사청문회만 통과해서 될 일은 아니다. 결국은 내가 의혹이 가진 거는 꼬리를 물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아니어도 즉 야당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파헤칠 수도 있는 거고 네. 현재 3가지로 아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인 게 나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재명 정부의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서 조국 김민석 이 조국 판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진보 진영 유력 대선 주자 아니냐, 제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쪽의 생각이고 전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김민석 지키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줄줄이 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민정수석도 그 사퇴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2번째까지 간다. 그러면 도덕적인 결함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저는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오히려 이번 정부 흠집내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발목 잡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뭐 이 얘기까지 뭐 인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진우 의원 갖고 털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시켜주셔야죠. 저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 오늘 이틀째 청문회입니다. 오늘은 쟁점이 좀 뭐가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앞에서
이제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일부 하겠다는 말이 좀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더 갖고 오는 모양을 갖겠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저희는 하지 않고요. 어제 했던 거의 연속성상으로 계속 저희가 추궁을 하겠죠. 이 여당이 되면 항상 인사청문회 개선을 들고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네네.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게 좋은 선의로 했을 때는 뭐 가능한 얘기다. 뭐 리즈너블 할 수 있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윤 정부 때 청문회 제도 강화하자는 그런 발의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자료 제출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하물며 자식의 문제까지 해서 탈탈 털었어요. 청문회 할 때. 이랬던 당이 갑자기 뭐 분리해서 하자? 이거는 정말 너무 정말 웃을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들이 의도가 저는 나쁘다. 결국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자신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법과 제도 다 바꾸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수 여당이고요. 어차피 대통령 다 갖고 계시고 거부권 우리 행사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하겠다. 저는 그거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출판기념회도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출판기념회 수익이 지금은 뭐 공개할 의무도 없고 신고할 의무도 맞아요. 없죠. 근데 이걸 정치자금에 포함하는 내용,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가 사실은 검은동과 같은 그런 예전의 관행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인사검증을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연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항상 이게 얘기가 나와도 국회 통과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저희를 떠나서. 네, 당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공언한 혁신위 구성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송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대표하시면서 네. 혁신이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도 하겠다 하는 게 강력하시고요. 네. 사실 저희 당이 패배도 하고 앞으로 쇄신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의 선임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미지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자 그러면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 위원장 선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수혈도 고려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당연히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잘못해서 또 우리 당을 이해 못하시고 또 실제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하는 것은 되게 좀 다른 면이 많아요. 네. 그리고 되게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내부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 외부에서 하더라도 당을 깊이 좀 아시는 분이 하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더라도 당을 깊이 아는 사람. 네. 네, 혁신위가 꾸려진다면 최우선 과제는 뭐가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수의 재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들이 많이 지금 퇴색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좌파와의 이슈다 이러면서 자꾸 극우로 저희가 몰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그 나머지 48%를 떠난 나머지는 사실 뭐 이쪽에 또 아니고 중도와 보수 측에 저는 국민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수의 재건을 당연히 해야 되면서 시대에 맞는 보수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적인 보수의 입장을 만들어가는 제도나 그런 우리 당의 혁신되는 모습, 저는 이런 거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보수 재건. 저는 이 그게 제일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5대 개혁안, 저는 많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민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좀 협의를 좀 했으면 훨씬 더 과정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난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가 만들면 저희가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진짜 우리 당이 나갈 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혁신위에서 그거를 좀 흡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 5개만 달랑 놓고 해봤자 또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왜 이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당이 탄핵이 되자마자 저희 당은 다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이미 저는 얘기를 다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탄핵을 찬성하겠다 이 얘기는 진짜 아니거든요. 모든 의원들한테 했을 때. 근데 이제 반대라고 굳이 선언을 해가면서 기존 일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닐까. 일부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적 정신력에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저희도 사과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이슈일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대통령도 이미 탈당하셨고 당에서 결과를 수용했다. 그럼요. 네. 그거 자체가 저희는 탄핵에 그런데 막 앞에 있는 것까지 막 꺼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당내 전당대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8월 중순 정도 하는 날짜를 거의 예측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 빨리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대표님께서 기수별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망친 주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들을 데려온 중진 의원들을 꼽았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지금 진짜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통 보수의 선배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의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비난의 화살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재건하는 데 같이 힘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당은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과연 맞나 이런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 관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이 네, 부분은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체 평가를 한마디로 한다면 보훈 하나 내가 했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민노총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훈의 인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저는 데코레이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코레이션 인사.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송미령 장관의 경우 양곡법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권에 맞게.
그랬던 사람을 나는 포용력이 있어. 나는 통합해. 이런 의미로 다시 저는 재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도 문제가 많죠.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고위 공직자는 더군다나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서 아랫사람들로부터 이 리더십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소신 있게 한들 누가 믿어줄까? 저는 회사에서 워낙 생활을 해왔고 오래 생활하면서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은 되게 중요하고 그 조직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끄는 파워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책적 소신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새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노티스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고 감사합니다. 정책수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현대인형곡회 대표 조용석입니다. 62년부터는 줄인형으로 생방송을 했어요. 인형에다가 줄로다가 만들어갖고 움직이는 거. 음악 갖고 움직이면 재미가 나니까 계속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호돌이를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게임 팬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비 인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야구단 캐릭터를 우리가 다 제작을 했어요. 74년 부리부리 박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갖고 시골에서도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찡하지요 뭐. 그 당시 인형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감회가 좀 새롭죠. 해외는 교포들하고도 커튼콜 끝나고 이제 로베 가서 인사를 하면은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재밌게 봤다. 아니면 울컥울컥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맨 끝말에 어떤 학생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 학생이 감동받아갖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저는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그 노하우를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다시금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인천과 경기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 밤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드문드문 비 예보가 있습니다. 또 주말부터 길게 화요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쭉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제주를 뺀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전북과 경남 내륙은 오후에 그 밖에 전국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나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약간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5에서 30mm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흐린 가운데 대부분 어제보다 낮아져 서울, 강릉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대전 24, 광주 26, 대구 28도로 예상되고요. 아침부터 맑아지는 제주의 경우는 29도까지 올라서 오늘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2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4.4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잘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어제 뭐 야당 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의혹들을 이렇게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의혹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뭐 재산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수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자녀 특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다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산 관련 의혹들 그 부분. 근데 이게 좀 증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사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 검증도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는 게 그래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범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마치 전 생애를 걸쳐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 청문회를 당해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자료 중에 물론 이게 패키지로 그냥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키트처럼 돼 있는 거라 뭐 그런 자료를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뭐 20년간 모든 의료 기록 또 뭐 20년간 모든 이 은행에 자료 일체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은행에 뭐 출납 뭐 현황 그런 자료가 현재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국회의원들께서 국감할 때 그렇게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그 자료 일체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기관이 소유한 자료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 어제 보면 또 그 어머님이 소유 그 빌라에 대한 뭐 전세 문제 이런 거. 사실 그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냥 인간적으로 지인의 관계일 뿐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뭐 사적인 계약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취지와는 다른. 이 재산 관련해서 일단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수입은 한 5억 정도였는데 5년간 이 지출이 13억이었다. 8억 중에 이 자녀 유학비는 전처가 이제 부담을 했으니까 2억을 그렇습니다. 제끼면 한 6억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사적인 부분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명확한 소명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이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 통념상 과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조사비라든가 출판 기념회 그 액수가 이제 억이 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해명한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 유학비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결혼 축의금, 다음에 빙부상 당했을 때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 한 것, 네. 그리고 또 처가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한 것,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 정도 됐다라고, 한 6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서 이제 금원이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억 단위, 그렇죠, 그렇죠. 1억이 조금씩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또 바꾸어서 생각하면 의원들이 또 조의금을 많이 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조의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봉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법상 못하게 돼 있는 범위의 사람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사에 축기를 보낸다든가 또 조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상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드는 일들입니다. 아마 상이나 또 경조사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부조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 그렇죠. 조의금이나 또 축의금을 내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약간 특수 사항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한테도 이제 물어본 내용인데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이 극히 개인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정 운영에 관련된 개인의 소견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극히 개인적인 것,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가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자녀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사실 자녀에 대한 엄청난 그 신상털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개인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100% 만족스럽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 올해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이건 총리 후보자로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숫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거 준비하면서 미처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원체 기본적인 이제 수치라. 또 나라 살림을 하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종배 위원장도 네. 몇 차례 좀 질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뭐 국가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수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청문회 항상 청문회를 하면 여야의 입장이 바뀝니다. 예. 청문회에 좀 개선 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청문회 제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틀이 내로남불이다. 뭐 당신네들이 청문회를 받을 때는 좀 청문회를 편하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야당이 되면 그렇죠. 예, 빡세게 하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 8월경에 이제 이 법안을 냈는데 그때만 해도 비상계엄 이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한 2년밖에 안 지난 2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낸 법안의 내용은 이제 업무 역량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검증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는 거고 윤리 검증은 조금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상 쟁점은 그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가 사실상 쟁점이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하자. 라고. 그러면 서로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비슷한 게 관공서 그 기관장, 공공기관장. 예,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도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법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법이 마치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를 좀 편하게 하자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미 1년 전에 전혀 지금 그 조기 대선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만들어낸 법이라는 거 일단 우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조금 안 맞죠. 예, 그렇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언론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받아서 많은 의혹 제보를 제기를 네. 할 것입니다. 네.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건 사회적 검증이니까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피할 네.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 아주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자. 그런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것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봤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첫째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옴으로써 그 자체로서 이제 국민 화합도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로 가는 이 문턱이 있으면 일단 이 지원을 하는 사람 자체 그 과정에서 이미 필터링이 좀 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 정당 간 또 불필요한 정쟁도 방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 출판 기념회 문제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가 않다 보니까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치자금으로 관리하는 법을 추진우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이거는 합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좀 더 투명하게 갖추자. 지금 아마 유일하게 남은 게 출판 기념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하자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쳐왔지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 재산 공개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회적 통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고 또 한번 공개를 하고 나면 언론들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기사들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제 장치가 있는데 출판 기념회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사실은 출판 기념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출판 기념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검은봉투법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또 주진우 의원 본인도 본인의 경우에는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 돼요. 검찰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총리에 대한 표적 입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프레임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걸 내고 했으면 제가 청문회법 낸 것처럼요.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용성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청문회 검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청와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예. 근데 이제 출입국 기록이 해명하고 좀 다르고 또 이 출석 일수가 그게 부족하다. 근데 어떻게 석사 학위를 학점을 딸 수 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세요? 그제 국민의힘에서는 26일 체류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148일간 체류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 제출한 항공편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중국 항공만 해서 어제 그렇게 해명을 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다고 이제 해명이 했으니까 그거는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항공 자료가 있다면 뭐 그런 걸로 해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어쨌든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로는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 단독 표결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뭐 고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이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인사하고 하니 여당 입장에서 최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는 게 우선 첫째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된다면 단독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추경안도 있고 예. 뭐 다른 여야 간에 이제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예를 들면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네. 네. 그 부분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문제 제기는 많이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부담이 큰 내용이라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를 한다라는 식으로 야당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도 단독 처리로 계속 해나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렇습니다. 예. 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데 이 합의 가능한 사안인가요? 그 부분은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암시를 한 바가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이 상임위원 전반기 후반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법이죠. 그래서 그걸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추경 협상과 그게 또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풀어나가야죠. 이제 원래 원구성이 처음 이제 원내대표들이 처음 그 선출이 돼서 이제 일부라도 원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처음에 그 풀어내는데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죠. 특히 국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는 네. 그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렇죠. 완전히 공전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한 달 만에도 그 국회가 처음 구성됐을 때도 아주 조기에 원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추경은 또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바라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을 매개로 해서 오히려 추경을 매개로 해서 원활하게 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추경에서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삭감을 하자. 이거 너무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정당 간 또 정권의 어떤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뭐 이견이 있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협상과 협의의 과정이 있는 거는 뭐 무조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점 같은 것들은 좀 정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실용과 통합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이 농림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예. 말이 많습니다. 예.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제가 복도에서 우상호 수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네네. 예, 우연히 만났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 여당 쪽 위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 그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송미령 장관 유임 거는 앞으로도 호사가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송미령 장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들 변화가 있으면 언론들이 뭐 가만히 지나갈 리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코멘트를 하고 또 본인 입장을 인터뷰를 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국정 철학은 이제 보좌를 하되 부작용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 장관이.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회의를 할 때 네. 지금 이제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안법이라든가 뭐 기타 이 쟁점이 됐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법도 있고 한우법 등등 이런 한우법은 물론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까 이제 별개가 됐고요. 그런 법에 대한 대안들 부작용이 없는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했다는 그 후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임 장관이 유임됐고 특히 농망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렇죠. 과격한 용어들을 과거에 쓰면서 지금 민주당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에 대한 그 완전 비판적 입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꾼다면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뭐 세술은 세 부대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농정과 관계된 큰 현안들. 그렇죠.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밀어붙였던 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농정 현안에 대해서 이게 다 맥락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무난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아, 그 네. 부적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네, 당연히 존중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감은 있는 것이죠. 예. 네,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 네. 첫 민간인 출신입니다. 네. 5.16 쿠데타 이후 처음이라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새로운 실험이죠. 아마 안규백 의원이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5선 의원인데 2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방위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이 돌아가는 국방 정책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 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소위 인간한 사람이 이제 뭐 거의 별달 때까지 그 위원회에 있었다고 농담조로 할 정도로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지만 또 군대라고 하는 게 그동안 그렇죠. 군대 출신의 사람들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고립됐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네. 예, 별도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 또 많은 자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잘해나가기를 진짜로 크게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는 거는 물론이고 민간인 물론이고 여성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응원을 하지만 깊이 생각해서 정말 좋은 그 국방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 출신이 예를 들면 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민간인 출신이 와서 지나친 개혁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군 내부에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네, 그게 이제 뭐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군 출신이 오면 군 내부에 이런저런 그렇죠.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좀 친하게 지내거나 신세를 졌거나 뭐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힘든 또 그런 역효과도 있죠. 예, 차라리 이제 크게 그 내부 인사가 아닌 경우에 오히려 개혁을 하기에 편리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 내각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총리 인준이 끝나고 나서 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뭐 오히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총리 제청을 받아야 되는 총리의 제청이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각 임명을 네. 위해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전임 정권의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는 게 모양상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 임명 타이밍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네. 뭐 이 중요한 임명을 그거를 위해서 그 시간 조절을 했다고 보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네.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양자 대결로 굳어진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 두 분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친명, 뭐 찐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뭐 계파, 색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풀어나가는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게 오히려 이제 그 경쟁 관계에서 또 우위와 열의를 가리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자는 선의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좀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선거를 하게 되면 별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과열하게 돼 있고 과열된 층들 사이에 어떤 작은 그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좀 충돌하고 하다 보면 또 큰일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주먹떠짐 할 때도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이때 우리 당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큰 틀에서 화합의 그 장으로 선거를 만드는데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적 인터뷰, 이번엔 미국이 참전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소식 심층 분석해 봅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란 공식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우선은 휴전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휴전 합의 발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 합의 발언 이후에도 공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지금 순서를 정리하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녁 6시에 전격적으로 이런 휴전 발표를 했고요. 네. 휴전이 발효되는 것은 이제 6시간 지나서부터 발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이란이 12시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2시간씩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그 1시까지 어떤 일이 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또 많은 발효 이후에도 휴전 발효 이후에도 양국 간에 좀 충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좀 무마하는 그런 글도 많이 남겼었고요. 약간 압박하는 발언들을 예, 좀 압박했죠. 했죠. 예, 그만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싸우고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또 휴전을 어겼다면서 공격했다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제 테헤란 일부 시설을 공격 또 추가 공격까지도 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자제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종전으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일시적인 무력 충돌의 일단 정지 순으로 보입니다. 종전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은 영원히 아마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두 나라의 적대 관계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979년 이제 이슬람 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겠습니다. 네. 1979년 이제 혁명 이전에는 이제 파할라비 왕조라고 하죠. 이제 왕 정체제에 있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친했습니다. 협력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79년 1월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슬람 신정주의체의 정부가 등장을 하죠. 그 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뭐 암세포다. 뭐 사탄이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그런 아주 적대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이란 정부가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게 종전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거다. 종전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이스라엘도 이란을 계속 이제 의심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대 관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숨 고르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는데 이란의 반응은 좀 달라요. 좀 심각한 피해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 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게 된 원인에는 이제 이란이 지금 현재 핵 프로그램이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공습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하기 힘들었던 곳이 이제 포르도라고 하는 핵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 버스트를 이용해야만 이제 파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에 들어갔는데요.
평가가 다릅니다. 이란은 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제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제 지연시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연시킨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 성과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뭐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는 늦추지 않았느냐라고 보지만 또 미국도 국방부 쪽에서 보고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타격이. 그래서 단지 한 6개월 정도 연장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정말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가서 뭐 현장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이제 지연시키는데 이스라엘도 목적을 두고 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파괴했다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원래가 이것은 이제 이란 곳곳에 핵시설이 산재했을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비밀리에 이란이 개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포르도 같은 경우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노출된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넓은 국토라든가 또 지하 핵시설이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완전 제거는 힘들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시설을 타격해서 이란의 뭐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켰다.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제 중동의 중재자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카타르의 역할도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카타르는 원래가 이제 중동 중재 역할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지구죠. 도하가 그 중심지고요. 이란이 그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를 공습할 때 또 사전에 알려줬다고 미국에도 했고 트럼프가 고마웠다고도 했었죠. 카타르가 이제 이란이 휴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이것을 카타르가 미국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은 또 휴전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절충안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서 트럼프가 휴전 발표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간의 최후 통첩을 보낸 뒤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핵시설 타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주 얘기를 했을 때 2주 후에 결정할 거라고 얘기했죠. 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글을 보면은 2주 안에 언제든지였었습니다. 2주 안에 언제든지. 언론의 해석이 조금 달랐군요. 2주 후가 아니라 이제 2주 안에 언제든지였고 그것이 이제 이틀이 후에 공습을 한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이란이 상당히 놀랐을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전이었다고 봅니다. 고도의 전술이고 전략이었고요. 이 작전은 근데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 전부터 타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마느냐 그 시점의 차이였던 것인데요. 이번에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그 군사적 옵션을 이제 실행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국들의 속내를 좀 살펴보면 이란의 보복 수리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미리 알려줬다. 근데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개를 하면 이란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이제 압박하는 걸 수도 있죠. 이란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평화를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저자세로 나에게 먼저 접근해 왔다. 사전에 이렇게 알려왔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란이 또 평화를 원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어떤 고도의 뭐 또 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란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만들므로써 나중에 핵 협상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전략이 숨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군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텐데 휴전을 받아들이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어요. 이란의 핵 능력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면 목표를 달성한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국방장관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회의를 보면 일단 3년까지 우리 늦춘 것으로 이제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도 심각한 분석이 들어가죠. 자체 평가가 드러날 겁니다. 비밀리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번에 또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방공망을 자랑했었죠. 아이언돔이라든가 뭐
에로 3라는 그런 이제 방공 체제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것이 100% 막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피해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제 성과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좀 가자지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또 시민들 간에 좀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의 이번에 공격에 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에 막론하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이제 70%, 75% 정도가 이제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란 공격한 것은 지지하는 쪽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란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이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입지가 좀 탄탄하지 못했는데 이번 그러면은 이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를 굉장히 공고히 해주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란을 어떻게 보면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죠. 하긴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밝혔었어요. 근데 참전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미국도 이란의 핵 확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석 달 안에 수개월 안에 조만간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위협이 포착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미국을 설득했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개월 전부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군사 작전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는 이제 개입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중동 구상 뭘까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야 되겠죠. 친미 정권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핵을 가지지 않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제 미국이 바라는 이제 중동 구상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수교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목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수교하는 것. 거기까지 최종 목표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아랍 간의 어떤 분쟁을 없애고 뭐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하여튼 이번을 적전에서 드러난 것은 하여튼 이란을 조금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좀 많이 약화시켰죠. 이번에.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중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미국의 중동 정책에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아브라함 협정이 추진되다가 추진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또 중요한 국가죠.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뭐 수단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협정을 했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런데 이제 사우디와 이제 이스라엘 간의 협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제 그 10월 7일 날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일단은 그 모든 논의가 일단은 다 중지가 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란이 이 아브라함 협정의 체결을 막기 위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리 조직으로 밝혀지는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기 위해서 뭐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힘을 합치게 되면은 자신들이 더 고립되기 전에 그런 수교를 맺기 전에 뭐 그런 선제 조치를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인 분석인가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분석을 했을 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좁게 보자면 뭐 그 당시 전쟁 같은 게 또 하마스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개 좀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미를 외쳐온 이 친러시아 국가가 이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정권 교체 그 트럼프가 또 지금 나토를 향해서 가면서 이제 정권 교체는 이제 없을 거라는 그런 또 발언까지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이슬람 신정 체제죠. 이 체제 자체가 이제 바꾸겠다, 붕괴되는 것을 이제 원치 않는다는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또 다른 좋은 정권이 들어선다는 미국 입장에서 바라는 정권. 그렇죠.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죠. 이를테면 이라크 이제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쟁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예상이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슬람 국가 체제가 유지되고 더 미국이 바라는 체제가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란 입장에서는 그죠. 살려는 줄 테니까 체제는 유지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라. 이런 뭐 제스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번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런가요?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처한 일단 전쟁부터 휴전을 하고 이제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란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요. 네. 예, 전략 그 군사 교류도 활발하지만 그래서 아락치 외무장관이 러시아도 찾아갔지만 뭐 큰 이란을 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중국은 이란과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석유 수입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번에는 이렇게 좀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할 뿐이지 뭐 적극적으로 이란 편을 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뭐 미국과 중국 너희들도 뭐 중재 역할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그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러한 평화를 자기가 한다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하겠죠. 예. 결과적으로 이란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유가 뭘까요? 이란이 지금 전쟁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군 수뇌부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고 핵 관리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터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점에 처해 있었고 내부 불만도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숨고르기 차원에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의지가 관철됐다. 그래서 휴전을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재 잠깐 중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란 현재 지도부가. 그러면 이 신정 체제의 정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성전 뭐 이거보다는 그냥 정권 유지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죠. 좀 일단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자도 좀 벙커에 숨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핵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 위기가 계속됐고 국민들의 삶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좀 챙기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옳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아마도 좀 핵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예,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핵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존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경파들 사이에서 특히나. 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이번에 핵물질과 시설 다 이전했고 지상부만 파괴돼서 이상이 없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추가로 핵 프로그램 재건 시도 가능성 위원님께서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핵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 프로그램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란은 또 어느 정도까지 주장할 것이냐, 이것이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현 지도부들은. 예, 그래서 이란은 자국 내에서 우리가 직접 우라늄을 농축한 권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라는 걸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미국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의견차가 있겠지만 이것은 일단 전쟁은 우선 일단 무력 충돌이 일시 중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핵 협상,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핵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란이 종이 호랑이였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공격이 무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란의 전력을? 그렇죠. 이란 하면 우리가 뭐 시아파의 맹주다. 네네. 중동의 군사 강국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또 공방전이 서로 있었습니다. 미사일 공방전도 있었는데 그때 이란의 방공망이 상당 부분 무력화가 됐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방공망 S-300을 도입했었는데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먼저 한번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하늘을 휘젓고 다녀도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별다른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력이 이번에 좀 많잖아요. 좀 약한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란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손익계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셋 다 일단은 다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선거 결과하고 이스라엘도 우리의 성과를 거두었다. 임무를 완수했다. 트럼프는 뭐 자기가 다 완수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란도 겉으로는 승리를 얘기하지만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사망자가 610명에 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고위 수뇌부들, 그다음에 상당수 중요한 핵 과학자들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좀 타격이 있고 가장 그래도 이득을 본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승전의 모양새를 갖췄던 것이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보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가 이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란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그전에도 누적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명한 증오도 있죠. 우리를 공격한 대상. 하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현재 신정체제 정권이 미국한테도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는 또 자유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불만도 지금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입지 같은 것, 국내외적으로 이란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좀 축소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물러나는 과정, 이런 과정도 예측해 볼 수 있나요? 하메네이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뭐 자신의 후계자 3명을 점지해뒀고 그중에 1명을 결정하라. 이란의 전문가 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누가 될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하메네이가 지금 나이가 86살입니다. 신정 체제는 이 종신직입니까? 네,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연 이제 이란 내부의 어떤 지금 불만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외세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국민들이 하메네이 또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욱더 단결될 것이다. 내부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번에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체제 붕괴 가능성 뭐 낮다고는 많은 분들이 낮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상황을 좀 굴욕적으로 느끼지는 않을까요? 굴욕적으로 느끼겠죠. 그래도 지아파의 맹주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굴욕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공포감도 느끼고 있고요. 또 이제 분노도 느끼고 있는데 그 분노의 방향이 이제 양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현 체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는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의회 결의만 했었고 이제 이란의 최고 안보 회의에서는 결정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에 일단은 합의를 했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로서는 천만다행인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이 원유를 공급받기 때문에 좀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른 나라에 피해도 주지만 이란 자체적으로도 이게 봉쇄를 했을 때 피해가 막대하다고 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이 이란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이제 아라비아해로 나가려면 그런데 이란으로서도 그건 어떻게 자신을 이제 자폭하는 행위죠. 만약에 막았을 경우. 그리고 전 세계 또 많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무력심도 불행이지만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만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가 이 종파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동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 특히나 이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 위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위협. 이란에 대한 핵 위협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 국가들도 엄청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이 추구하는 게 이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의 혁명 이념이 수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자신의 체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과는 그 공통의 생존 위협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심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심
드러내지 않죠. 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아 세력, 그 시아의 맹주라고 이제 이란이 일컬어지는데 사실상 이란이 지원했던 하마스도 가자 전쟁으로 거의 괴멸이 되는 상황이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사실 나스랄라라는 지도자가 죽으면서 거의 그 조직도 지금 많이 와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란의 중동 내에서의 패권이 많이 약화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아사드 정권도 얼마 전에 이제 교체가 됐죠. 다른 그 알샤라라고 하는 또 과도 정보가 들어서 그래서 이란이 운영하던 그런 대리 조직들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또 중동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시리아 친 이란 국가였던 시리아마저도 지금 현재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란의 지금 상당히 입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란은 지금 점점 궁지에 몰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중동의 패권은 이제 사우디로 가는 건가요? 사우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이란의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대화가 더 벌어지는지 또 어떤 아직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완전히 제거됐다고도 저는 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또 주도권을 잡을지는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변수는 뭐 튀르키예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앞으로 튀르키예,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번 이란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유럽의 방위비 문제가 핵심 이슈였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화제에 오를 것 같고요. 이제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다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나토는 미국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집단 안보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을 아마 좀 반영하는 그런 선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 그래서 이란의 핵 확산을 우려한다. 뭐 이런 좀 이란을 좀 규탄하는 듯한 그런 성명이 나온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적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이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주장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뭐 한미 정상회담이 G7 때 한번 있을 뻔했는데 트럼프가 급거 귀국하면서 무산됐고 이번이 그런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한미 정상이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된 데한 아쉬움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또 이번에 일본과 호주 정상이 이제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